안녕하세요. 만연한 가을 냄새가 나는 10월에 찾아뵙는 한 주입니다. 가을은 독서인들이 사랑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한 책은요, 2023년 노벨 문학상 주인공인 윤포세의 작품으로 꾸려봤고요. 또 한주픽 도서와 신간 추천도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책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님들께 팁을 좀 드리자면 매월 올라오는 한 주에 한 책 영상은 분량이 꽤 긴 편입니다. 처음부터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청소하실 때나 설거지 하실 때 배경음악 대신 듣기 좋은 영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에 한 책 10월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별 도서는 바로 2023년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윤포세의 작품 2권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쌀만 뉴스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서 그렇게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아주 싹 갈아엎었습니다. 윤포세 작가님은 소설도 소설이지만 희극 작가로 더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극이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노벨 문학상 후보라는 명성에 비해서는 번역되어 있는 작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소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으로 윤포세를 점 찍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아침 그리고 저녁을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이 책을 먼저 읽게 됐는데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이분이 희극집을 너무 잘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희극집을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희극집을 찾아봤는데 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다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수원에 도서관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딱 2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딱 한 권을 공수해 왔습니다. 지금 수원 도서관에서 이 작품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영상을 찍고 빨리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권의 작품을 리뷰하기 앞서서 먼저 윤포세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포세 작가님은요, 1959년 노르웨이 해안 도시인 허게순드에서 태어나서요, 비교 문학을 공부하시고 홀 달란트 문예창작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동하셨습니다. 1983년 소설 적 흙을 시작으로 해서 닫혀진 기타, 보트하우스를 연달아 집필하셨고요. 1990년대 초부터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윤포세는 노르웨이 정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주 여겨지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윤포세는 내 고향은 무척 조용하다. 특히 겨울에.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인가 말할 경우에는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강한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나의 언어와 많은 관련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포세는 그가 7살 때 동맥이 끊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정신을 잃어가는 도중에 자신의 밖에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특별하게 그리지 않고 사랑, 고독, 인간관계 속의 외로움 등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는 특징들을 보았을 때 이 경험은 윤포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희극 작가로 더 유명한 윤포세는요, 처음부터 극작가로 활동하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연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긍정적인 이유로 극대본을 쓰게 되고, 그때 시와 산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느끼게 되면서, 특히 배우들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크게 감명하여서요, 극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인 한리번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을 쓰는 작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윤포세는 채소주의 기법이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축약하거나 아예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그려냅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지금 시대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고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인 만큼 올해 노벨 문학상에 잘 어울리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윤포의 작품들을 집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책으로는 희곡집 가을날의 꿈입니다. 이 책은요, 가을날의 꿈 외에 어느 여름날, 겨울이라는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희곡집인 만큼 서사적인 흐름보다는 장면 하나하나가 굵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윤포의 작품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 여자의 친구, 이렇게 인물의 사회적인 모습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데요.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인간 본성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감정에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윤포의 작품들은 줄거리가 특별하지 않아요. 어느 여름날의 경우에는 바다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그리고 있고요. 가을날의 꿈에서는 다시 재회한 여자와 남자,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고요. 겨울에서는 남녀 간의 순수하지 않은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사건을 통한 전개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줄거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극대본이기는 하지만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사 중간중간에 사이, 짧은 사이,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는 표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문장들마다 운율이 생기면서 뭔가 더 예술적으로 표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소설과는 다르게 인물의 감정을 해설해 주지 않고 오로지 대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추측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곡집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는 차라리 뭐 연극 무대를 아예 상상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또 대사를 직접 소리 내서 읽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품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시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이 방법을 한번 써 보시면서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작품들이 너무 사실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내만으로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이미 마음이 떠난 남자의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또 이런 남편의 태도를 부정하는 아내의 모습도 상당히 슬펐습니다. 바다로 떠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회상하는 아내의 대사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저기로 서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지. 그 사람이 도로를 따라 물가로 내려가는 모습을. 하지만 그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어. 갑자기 불안해졌어. 알 수 없는 불안이 날 덮쳐왔어. 하지만 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날 덮쳐온 그 불안.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어.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 그런데 난 그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그 사람에게 물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려 했어. 하지만 그때 내 친구가 생각이 났지. 친구가 어느 때건 올 수 있다는 것. 친구가 온다면 난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내 친구가 올 테니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상관없었어. 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지. 그 사람과 있는 것보다 친구와 단둘이 있는 것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불안은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저 평범한 불안이다. 이 불안은 그저 이유도 없는 상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앉아서 뭔가 읽으려고 해봤어.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 생각은 완전히 다른 데 가 있었지. 그리고 그냥 앉은 채 허공만 바라보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난 그렇게 불안했고 다시 창가로 갔어. 그를 찾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 사람도 보트도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생각했지. 아니야, 이제 그만.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일까? 난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 그 사람에게 뭔가 있어. 그 사람은 이제 날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은 이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일까? 뭔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 그건 분명했지. 그리고 조금 번외 이야기이기는 한데, 가을날의 꿈에서는 남자의 부모님과 남자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부모님의 스탠스가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속 막 자주 오라고 하면서 너는 내 딸 같은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을 주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있다가 뭐 "그만하시게." 뭐 이런 중재 아닌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작품에 똑같이 그려져 있어서 약간 웃으면서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대하고는 하지만 윤포세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요. 그다음 책으로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실 것 같은 아침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침 그리고 저녁은 작가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작가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잘 녹아져 있어서 윤포세 세계관에 처음 입문하기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그리고 저녁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다룬 소설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베르너 헤이조크의 얼음 속을 걷다라는 책으로 그 독서 모임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얼음 속을 걷다는 작가가 며칠 동안 하염없이 걸으면서 그때 들었던 사유를 그대로 쭉 적어 놓은 책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상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체력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실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고 멋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난해하고 재미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 그리고 저녁도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저처럼 작은 것에도 의미 부여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만 시시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만의 해석을 좀 담아서 아침 그리고 저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성적으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작가님의 삶을 무에서 무로 가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죽고 우리는 다시 무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삶에 대한 스토리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탄생의 순간에서 바로 죽은 직후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어찌 보면 작가는 글로 독자를 설득시켜야 하는 위치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축약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더 독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독자에게 주는 거죠. 이 글의 깊이를 결정하는 행위를. 그럼 윤포세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인공이 죽은 후에 겪게 되는 일을 통해서 결국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주인공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다른 날보다 몸이 더 가뿐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고 평생 어부일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따르는 대로 바다에 나가게 되죠. 또 거기서 그리워했던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일상 이야기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내를 만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친구의 대사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너가 사랑했던 것만 있다네." 그러니까 죽은 후에 겪었던 요하네스의 평범한 일상들과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하네스가 가장 사랑한 것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 이 소설은 꽤나 낭만적이라는 건데요.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는 주인공 요하네스가 태어나는 동안의 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요하네스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엄마 품에서 우렁차게 우는데요. 이때 주인공이 태어나자마자 받은 이름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네스가 나중에 죽고 그의 마지막 딸 식내는 자신에게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네스라고 짓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고비가 있어도 결국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무에서 무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죽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후 세계를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라던가 자신의 기억들이 담긴 물건들이 금빛으로 반짝인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바닷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낚싯지가 더 이상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시적이더라고요. 또 마지막 사후 세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평생 뱃일을 하던 주인공이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도 굉장히 낭만적인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말다운표가 없이 계속해서 주인공의 생각과 대화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 부분도 죽은 자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듯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사가 아니라 뭔가 이 또한 하나의 생각? 그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고렇게 표현하신 건 아닐까?'라는 또 저만의 의미 부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 윤포세 작가님과 그의 작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그만의 개성이 확실한 문학을 쓰신다고 느꼈고요. 또 한 분의 멋진 작가님을 알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벨상이라는 취지 자체가 한 사람의 노고를 인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여러 문화를 소개하는 이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앵커슨을 응원했는데요. 내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을 소개하는 한 주픽 도서 시간입니다. 이번 달 한 주픽 도서는요. 바로 김소연 작가님의 촉진하는 밤입니다. 사실 저도 시집을 좋아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시집의 첫발을 내딛게 해준 책이 바로 그 김소연 작가님의 수학자의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김소연 작가님은 제가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시집을 찾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꼭 마음에 새기는 시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나를 세워주는 문장을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시집 주위를 막 다니다가 공대녀였던 저한테는 이 수학자라는 단어가 뭔가 내적 친밀감을 느끼게 해 주는 단어였어서 그래서 그 시집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시라는 문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시를 보면 뭐 어떤 테크닉이 훌륭하다든가 특별한 소재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하나라도 담겨져 있는 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또 이해하지 않는 상태로 지나가면서 나만의 문장을 찾아보는 그렇게 시를 읽어가는 힘을 키워가 보심은 어떨지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김소연 작가님의 촉진하는 밤은요, 아이에게 이후에 5년 만에 나오는 무려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발매하신 시집인데요. 김소연 작가님은 원래 천천히 시를 쓰시는 편이라서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번 작품 역시도요, 김소연 작가님의 그 특유의 담담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약간의 냉소가 섞인 그런 문장들이 가득한 시집이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촉진하는 밤이라는 제목도 뭔가 이 밤이 길어지는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먼저 이 시인이 자신의 시집을 직접 소개하는 작가의 말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우리는 너무 떨어져 살아서 만날 때마다 방을 잡았다. 그 방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파티를 했다. 자정을 훌쩍 넘기면 한 사람씩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군가는 체크아웃 시간까지 혼자 남아 있었다.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 건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 방 창문을 나는 한 번쯤 올려다 보았다. 2023년 9월 김소연. 이번 촉진하는 밤은요, 지난 시집인 아이에서의 주제를 쭉 끌고 와서 내면의 나에 대한 이야기로 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촉진하는 밤을 읽기 전에 아이에게를 먼저 읽으시면 더 깊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촉진하는 밤에서 작가님은 내면의 나를,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 없이 오로지 나라는 존재를 제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시는데요. 내면에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내면의 나의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촉진하는 이라는 단어로 나타낸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촉진하는 밤. 열이 펄펄 끓는 너의 몸을 너에게 배운 바대로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느냐 밤을 새운다. 나는 가끔 시간을 추월한다. 너무 느린 것은 빠른 것을 이따금 능멸하는 능력이 있다. 마룻바닥처럼 납작하게 누워서 바퀴벌레처럼 어수선히 돌아다니는 추억을 노려보다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한다. 추억을 미래에서 미리 가져와 더 풀어놓기도 한다. 능멸하는 마음은 굶주렸을 때 유독 유능해진다. 피부에 발린 얇은 물기가 체온을 빼앗는다는 걸 너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열이 날 때 네가 그렇게 해주었던 걸 상기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운다. 앙상한 너의 몸을 녹여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마침내 녹을 거야. 증발할 거야. 사라질 거야. 갈망하던 바대로. 갈망하던 바대로. 창문을 열면 미쳐 날뛰는 바람이 커튼을 밀어내고 펼쳐둔 책을 휘뜩휘뜩 넘기고 빗방울이 순식간에 들이치고 뒤뜰 어딘가에 텅 빈 양동이가 우당탕탕 보기 좋게 굴러다니고 다음 날이 태연하게 나타난다. 믿을 수 없을 만치 고요해진 채로 정지된 모든 사물의 모서리에 햇빛이 맺힌 채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유격이 클 때 꿈에 깃들지 못한 채로 내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가 눈뜬 아침을 가볍게 내려다볼 때 시간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의 흐름만으로도 가능한 무엇이 있다는 것 참 좋구나. 우리의 허약함을, 아둔함을, 지칠 줄 모름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더딘 시간을 이 드넓은 햇빛이 말없이 한없이 불돋는다. 한 권의 시집에 같이 들어있는 시의 경우에는요, 그 인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시가 와 닿으신다면 다른 시들도 역시나 좋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시집의 제목과 똑같은 제목인 촉진하는 밤이라는 시를 방금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밤새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만드는 허약함 속에서 허덕이다가 다음날 새롭게 태어나는, 결국엔 시간은 흐르고 그것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저는 특히 어제와 오늘 사이의 유격이 클 때 꿈에 깃들지 못한 채로 내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가 눈뜬 아침을 가엾이 내려다볼 때 시간으로부터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의 흐름만으로도 가능한 무엇이 있다는 것 참 좋구나. 요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좋았던 시를 하나 더 낭독하면서 이 시집의 소개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길어진 가을밤을 고독하게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량을 거래하기에 앞서. 어둠은 어두워야 한다. 암막 커튼을 닫아도 실내에 남은 빛. 너는 밝음을 밝아야 한다는 문장을 내가 쓸까봐 미리 고개를 돌리고 있다. 어둠에 대해 말했다면 어둠을 끝까지 노려보며 쓰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는 아니다. 이미 내가 어둠이 되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갈 때마다 끝은 없다. 끝을 번번이 지나친다. 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끝까지라는 것은 끝에 대하여 상상하고 있을 때에나 가정할 수 있을 뿐. 그럴듯하기만 하고 그럴 리가 없는 순진하고 어여쁜 소꿉놀이. 살아서 그곳에 가보라고? 같이 가지는 않으면서?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면 될 텐데. 좋은 소식 전할게. 내가 바라던 건 아닐 테지만 다른 측면에서 기뻐해 주길. 별빛이 새어들어 밀양의 빛이 벼랑 끝에 카페처럼 걸쳐 있다. 까마귀처럼 나는 그곳에 날아가 앉는다. 이렇게 써두고 나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문을 연다. 나를 관조하던 내가 사라진 게 기뻐서. 걸어둔 외투가 나를 모방하는 밤에, 어둠이 와도 나보다는 어두울 리 없는 밤에 발을 내디딘다. 이번에는 신간을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가지고 온 신간은 바로 임소라 작가님의 나는 지금도 거기 있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걸 느끼게 해주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임소라 작가님인데요. 임소라 작가님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적절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행복이 있고, 또 그걸 읽는 우리가 동정이 아닌 공감을 느끼게 하는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 역시도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굉장히 임소라 작가님 특유의 담담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쪽 귀만 들리지 않아서 장애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또 일반인처럼은 살아갈 수 없는,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화영이라는 인물과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외적으로는 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자격지심을 안고 사는 석현,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자친구와 갈등을 갖게 되는 우주, 또 유일한 목적인 돈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보라. 마지막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정수라는 인물이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이 책에서는 누구도 서로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히 옆에 있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스스로가 진실된 자신을 깨닫고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소설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연대 속의 헤어짐을 통해 성장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결국에 이별을 선택한다는 건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어떠한 이유로 끊어내지 못하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런 인연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헤어짐도 결국에는 미래의 나를 위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메시지도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이번 신간 추천으로는 임소라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수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소설이 완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헤어진 인물들을 적당한 거리로 바라보는 정수라는 인물 때문에 이 소설의 메시지가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영과 우주와 보라는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8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정수에게 들려주었다. 프리다이빙을 하고 난 화영이 김밥을 먹다가, 점프에 지친 우주가 매트릭스에 누워 숨을 돌리다가, 어디로 이어지지도 알지 못하는 골목을 보라가 걷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화영은 17살 때부터의 이야기를, 우주는 9살 때부터의 이야기를, 보라는 8살 때부터의 이야기를 말했다. 이야기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정수는 퍼즐 조각을 줍듯 그 이야기를 모아왔다. 맞는 자리를 찾아 배열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했던 순간에조차 정수는 희미한 그림자로만 나타나 있었다. 화영은 함께 미팅을 할 때 정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정수의 개와 함께 산책을 했다는 것만 또렷하게 기억했다. 우주 역시 정수의 개가 웃고 있던 장면을 인상적으로 기억했다. 정수가 나이프를 쓰지 않고 포크의 옆면으로 팬케이크를 잘라 먹었다는 것 정도가 정수에 대한 우주의 기억이었다. 보라는 정수가 타인에게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경계심이 없어 무방비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그들에게 정수는 반투명한 존재였다. 투명한 허공에 독백을 하는 마음으로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에서 정수는 희미한 그림자로만 나타날 것이다. 정수가 얼마나 오래 곁에 서 있든 그들에게 정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정수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감히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정수는 있었다. 이 가을에 아프지만 다정한 이야기가 읽고 싶은 분들이라면 임소라 작가님의 나는 아직도 그곳에 있어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달에 푹 빠져 있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주의 기타 등등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콘텐츠를 몇 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 관련된 콘텐츠는 배제했고요. 오로지 재미를 위한 것만 골랐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기타 등등 시간이니까요. 먼저 지난달에는 긴 연휴가 있었던 만큼 제 스크린 타임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 원인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데블스 플랜입니다. 저는 이런 두뇌 게임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요. 이 데블스 플랜 감독님이신 정중현 감독님이 연출하신 모든 프로그램을 솔직히 다 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마지막 3회만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어이없게 떨어져 가지고 약간의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지만 또 마지막에 하석진 님이 약간의 반전을 만들어 내셔서 아주 급하게 텐션이 오른 상태입니다.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응원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분야에서는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약간 정치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뭔가 무조건 똑똑한 사람이 우승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똑똑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이 우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정종현 감독님이 하셨던 프로그램 중에 출연자 중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했던 멤버가 바로 장동민 씨였는데요. 전 사실 장동민 씨가 개그맨으로 활동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머리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심리전에 굉장히 능하신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는 초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강약을 또 조절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시는데 이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장동민 씨가 나오는 그 더 지니어스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까지 뭔가 주도적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여성 캐릭터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그 이시원 배우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편이 아예 갈라져요. 이 데블스 플랜은 피스라는 조각이 다 떨어지면 탈락하는 룰인데 이 피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팀과 아닌 팀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거기서 과학 유튜버 궤도님이 약한 팀의 리더처럼 되면서 약자를 살리겠다는 마인드로 강한 팀과 맞서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정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궤도 씨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시원 님이 궤도 님한테 약자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의 경쟁자를 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우승자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사이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빠져있는 콘텐츠는요. 유튜브 콘텐츠인데요. 바로 유튜브 채널 이응 디귿 디귿에서 하는 넌 감독이었어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장항준 감독님이 호스트로 되어서요. 여러 영화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편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인데요. 저희 엄마가 진짜 영화광이셔서 제가 뭐 티빙, 넷플릭스, 뭐 디즈니, 쿠팡 이런 거 다 지금 가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엄마의 영향도 쪼끔 있거든요. 또 좋아하시는 영화의 범위가 뭐 대작부터 독립 영화까지 좀 두루두루 있으셔서 엄마가 추천해 주는 영화를 한두 개 보다 보니까 그 세계가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같은 장소와 대사와 인물이라도 이게 어떤 구도에서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영화가 정말 디테일을 알면 알수록 너무 굉장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영화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이 있구나.' 알아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제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가 바로 이 "너는 감독이었어."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김초희, 임선혜, 윤담비 감독님이 나오시는 편이었는데 영화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영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분들이 거장 감독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장항준 감독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이 직접 게스트를 초대하셔서 이 감독님과 쿵짝이 잘 맞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재미까지도 보장된 콘텐츠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건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홍김동전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영업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는
좀 과장해서 웃기는 코미디보다는 말로 조근조근 웃기는, 그리고 어떤 웃긴 상황이 되는 그런 예능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결의 예능 프로그램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홍김동전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초기 에피소드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계속 업로드되는 새로운 에피소드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홍김동전 멤버들은 홍진경, 김숙, 조세호, 주제, 장우영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에피소드마다 주요한 결정을 동전 던지기로 해서 홍김동전이에요. 근데 이 멤버 조합이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다른 게스트들 나오는 것보다 그냥 멤버들끼리 놀고 떠드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봤자 이 웃긴 거는 전달을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시리즈를 말씀드리면 10월 5 일에 방영했던 가을 독서의 계절 맞이로 파주로 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버스 이동하면서 봤는데 너무 웃겨 가지고 진짜 참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기가 많아져서 무한도전처럼 오래 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홍김동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보시기 좋기 때문에 심심하신 분들, 볼 거 없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주에 한 책 10월호, 윤포세의 두 작품 가을날의 꿈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한주픽 도서로 김소연 작가님의 시집 촉진하는 밤, 신간으로는 임소라 작가님의 나는 지금도 거기 있어, 그리고 기타 등등 시간에는 제가 오로지 재미를 위해 보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책 한가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놀러 오세요.